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저희 시어머니 인생 모토예요. 그렇게 인생 한 방을 외치던 시어머니는 현재 한 방 제대로 맞고 교도소에 계십니다.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의 처참한 말로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어요. 어이없고 황당했던 그 순간들을 낱낱이 전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여행 중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단행했는데 출근 날까지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을 간 참이었어요. 나트랑에 있는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휴식을 취하고 근처 도시인 달라스로 떠날 예정이었죠. 달라스로 떠나기 전 체크아웃 시간부터 버스 시간까지 2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 바람에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걸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곧 가게 될 달랏 정보를 찾고 있는데 제 곁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제 무릎 위에 올라 아양을 떠는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건너편에 앉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인 거 있지? 아, 혼자 왔으면 당장 꼬시는 건데. 야, 너 그러다 니네 오빠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참아라. 야, 그 돼지는 돈밖에 가진 게 없다니까. 키도 짤뚱하고 살만 띠룩띠룩 쪄선 같이 다니기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 헤어졌다. 아, 저런 남자랑 같이 다니면 여행도 할만 하겠는데. 나 그냥 저 남자한테 수작질 할까봐 옆으로 가서 공댕이 슬쩍 디밀고 성추행으로 몰아버릴까? 미친. 너 그 버릇 아직 못 버렸냐? 마음에 든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너 완전 또라이 같아. 왜긴 그래야 저 남자가 나를 영영 못 잊지. 내가 못 가질 바에야 강한 인상이라도 남기면 좋잖아.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런 정신 빠진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싸잡혀 욕을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통화를 마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있는 남자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곤 손에 든 파우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더니 줍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남자 쪽으로 향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이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왜 남의 엉덩이를 만져요? 아니, 내가 언제 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 아신 모양인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팡팡 쳐대면서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아니 그럼 귀신이라도 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쪽이 만졌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못 먹는 떡 만져나 보자 이거 아니냐고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통에 사람들 시선은 두 남녀한테 향했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남자를 파렴치한 보듯 인상을 쓰며 쳐다보았죠. 황당한 표정의 남자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지만 일은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화장실에 갔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다가와 남자의 멱살을 잡아쥐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당장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평소 남의 일에 잘 끼어들어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이런 순간을 순순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그들 곁으로 갔죠.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남자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가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봤거든요. 그러자 여자가 도끼 눈을 하고는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넌 또 뭐야? 왜 끼어들어? 그럼 내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랄한다는 거야, 뭐야? 그 뻔뻔함에 순간 욱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나까지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요, 여자분은 잠시 저랑 따로 얘기 좀 할까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요. 넌 뭔데 끼어들어서 내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겠대? 할 말 있으면 나 있는 앞에서 해. 통통한 체격에 양팔에 험악한 문신까지 한 여자의 남자친구는 죽일 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순간 그냥 확 꺼버리고 이것들 개망신 줘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인간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여자를 끌고 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내가 고양이를 동영상에 담다가 우연히 그쪽이 친구랑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더니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동영상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나가자고 팔을 끌어대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왜 이러냐고 정색을 했죠. 오빠, 나 오빠랑 기분 좋게 여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끝내자. 응? 오빠. 여자의 아양에 남자친구는 못 이기는 척 피식 웃고는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해자가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피해자한테 사과도 않고 되려 똥 취급까지 한 거니까요. 피해자의 남자는 어이가 없는지 황당한 표정으로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나니 주변 눈치가 보여 어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카페를 나서라는 커플을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쪽이 잘못한 건데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동영상 넷상에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여자는 종종걸음으로 피해 남성한테 와서는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은 손톱만큼도 없고 귀찮으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이었어요. 당연히 피해 남성은 그런 개떡 같은 사과에 화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당신 때문에 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요.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고 가란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피해 남성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남자친구가 또다시 달려들더라고요. 조용히 일을 끝내려던 제 계획은 수포로 넘어갔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동영상을 재생해 여자의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여자가 남자 옆에 가서 일부러 엉덩이를 들이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여자의 범행이 드러나 버렸죠. 결국 남자친구는 피해 남성한테 사과를 했고 여자도 눈물까지 질질 짜며 사과를 했어요. 그 소동을 지켜본 한국 사람들은 그 커플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느니 어디 가서 한국인이란 소리도 하지 말라느니 한 소리씩 해주었어요. 결국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간 커플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더군요. 여자는 눈물을 질질 짜며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고 남자친구는 욕설을 퍼붓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그렇게 황당했던 사건이 끝나자 저는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 아까 그 피해 남성이 쫓아오지 뭐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이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깐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피해 남성은 고맙다며 자기가 밥이라도 사겠다고 했어요. 차 시간만 아니라면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이미 차표를 예매해둔 터라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밥 한 끼 때문에 비싼 차비를 날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헤어진 우리는 우연인지 운명인지 며칠 뒤 달랏 야시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훗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여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닌 저를 힐끔대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게 반했다나 뭐라나. 그걸 그 여자는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거죠. 아무튼 한국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고 달랏에서 함께 여행을 하며 사귀게 된 남편과는 연애 초기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어요. 새 직장에 적응을 하느라 짬을 내기 어려워서 데이트는 대개 주말에만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곤 했어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아침 운동을 다녀오시던 아빠가 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니, 주말만 되면 어떤 놈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상은이 네 방을 힐끔거리지 뭐냐.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할랬더니 대뜸 나보고 상은이 아버지냐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네 남자친구라고 하길래 데리고 들어왔다. 남자친구를 왜 길바닥에 세워둬?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네, 앞으로는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빠한테 연애 사실을 들켜버린 우리는 이후로 자유롭게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었어요. 남편은 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호탕한 저희 아빠 옆에서는 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눈에는 남편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쁘고 고마웠어요.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오랜 시간 딸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아빠는 제 남편의 착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시곤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재훈이라면 내 딸 남편감으로 합격이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법이라잖냐. 재훈이라면 평생 널 아끼고 사랑해 줄 거야. 내 눈에는 다 보여. 엄마 없이 키우느라 아빠가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것도 많았잖아. 그래서 남편감은 정말 제대로 된 놈을 붙여주고 싶었거든. 근데 재훈이를 보니까 더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더라. 우리 딸이 아주 잘 찾아왔어. 일찌감치 제 남편을 사위감으로 인정해 주신 아빠 덕분에 우리는 수월하게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모르긴 해도 결혼은 힘들었을 테지만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은 건 시어머니 허락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사실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었으니 허락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거긴 했지만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처음엔 전세로 아파트 생활을 할까 했었는데 저희 부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선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없이 집을 사는 게 이득이야. 언제 구식값이 오르긴 하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지만 요즘 아파트 값이 도통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영끌이리 뭐니 해서 아파트 장만하면 뭐해? 매달 이자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 뿐인데. 그래도 아파트를 고집하겠다면야 말릴 순 없지만 나라면 처음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빌라를 사서 천천히 늘려가겠어. 오르는 속도가 아파트만은 못해도 그만큼 지출도 적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굳이 빚더미에 앉아가며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괜찮은 빌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축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신축은 가격이 높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은행 도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구축이지만 상태가 좋은 집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25평대 빌라를 살 수 있었어요. 이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상태라서 딱히 손댈 거 없이 벽지만 바꾸고 업체를 통해 입주 청소만 한 번 했어요. 살림도 따로 살 거 없이 집에서 쓰던 것들 중 쓸만한 것들은 죄다 들고 와서 신혼집을 꾸몄어요. 그렇게 꾸민 집에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던 원룸을 빼서 집 사는데 보탰기 때문에 남편이 지낼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얼마 안 지나 합류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하게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미니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미니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했더니 하객 수에 따라 웨딩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뽑아준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50명에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각각 50명씩 해서 총 100석 규모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코딱지만한 데서 결혼을 하겠다고? 난 반대다. 내 손님들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집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신혼여행도 나중에 가기로 한걸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에 수천만 원이나 쓰는 건 낭비 아닐까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을 안 가? 세상에, 얘들이 결혼이 장난인 줄 아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거 결혼은 뭐하러 해? 난 정말 동네 창피해서 내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다니겠다. 자존심 상해. 김 여사네 아들은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청첩장을 돌려? 내가 정말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어머님이 돈 좀 보태주세요. 저희는 정말 더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웃기네 정말. 그리고 돈 빌려주고 싶어도 못 줘. 이번에 괜찮은 상품이 나와서 이달치 생활비까지 몽땅 주식에 넣어뒀거든. 어머님, 요즘 주식 상황도 안 좋은데 어쩌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요. 너 지금 나 망하라고 곡하는 거니? 재수없게 왜 이래 정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인생은 한 방이다. 구질구질하게 푼돈 가지고 벌벌대면서 살면 평생 그러고 살게 돼. 난 제대로 한 방 터뜨려서 말년은 호화롭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때 돼서 부러워하지나 마. 시어머니는 얼어 죽을 인생 한방 타령을 하시며 최소 300석 규모가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조금 더 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 바람에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빠가 그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그가 모아둔 돈이 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예식장도 잡고 신혼여행도 가거라.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니까 가져가서 마음껏 써. 남으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아빠 혼자 두고 시집을 가는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게 되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래서 시부모란 친정부모가 다른 거구나 싶더라고요. 협소한 예식장은 탓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가 너무 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혼녀들이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도 치를 떠나보다 했어요. 아빠 덕분에 식장도 큰 데로 잡고 신혼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되자 남들 하는 것처럼 제법 그럴듯한 결혼식 모양새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어머님 앞으로 오신 하객수가 채 20명도 안 되지 뭐예요. 그래서 식장에 반도 못 채운 채 식을 올려야 했어요. 사람들 앞이라 화는 낼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식장 바꾸면서 추가된 금액이면 신혼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패백을 드리고 뒤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앞으로 온 손님들 축의금은 내가 가져가도 되지? 어디까지나 날 보고 온 내 손님이니까. 그 말에 헛웃음이 났지만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남편 앞으로 온 손님 축의금까지 더 챙겨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 시댁 형편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닌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를 인생의 한 방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함이었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이유로 어머님과 자주 다투곤 하셨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착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타입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복권이나 투기로 1억 천금을 얻길 바라는 타입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사망보험금도 어머님은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도 운 좋게 상한가를 몇 번 치면서 총 1억 가까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지만 어머님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주식을 사 모으셨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은 주식으로 번 돈보다 곱절은 더 잃으셨지만 그래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원래 친정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이 청주라서 당일치기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청주까지 올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번거롭게 뭐하러 청주까지 오니? 마침 나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려던 참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꾸나. 도착하는 당일은 친정아버지 댁에서 자고 와. 나는 니들 집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님도 참 그렇게 뭐 있어요. 어머님 일 보시는 동안 저희는 친정에 들러서 인사하고 집으로 갈게요.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도 없는 집에 어머님 혼자 가 계시는 게 꺼림칙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한사코 먼저 집에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 키 번호를 알려달라시더라고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가르쳐드리긴 했는데 신혼여행지에 있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리 자신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독립해서 사는 처지인데 함부로 집에 들어가 살림을 훑어보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별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 일로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닌 거야. 우리 아빠는 내 허락 없인 내 방에도 함부로 안 들어오셨었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는데 그게 과한 요구야? 과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자식 집에 들리는데 그걸 그렇게 유난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난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거야. 아버지가 딸 집에 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상은아,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장인어른이고 시어머니고 선 긋지 말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살자고. 남편은 애써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도 신혼여행을 이런 문제로 망치기 싫어서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아빠한테 드리고 같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청주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희 집에 들릴 시간이 없었다.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됐어. 얼굴은 추석 때 보면 되지. 그럼 피곤할 텐데 쉬어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셨다는 말에 은근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소파에 앉아 몸을 뉘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데 TV장 위에 놓여 있던 미니 달력이 협탁 위에 올려져 있지 뭐예요. 협탁엔 작은 스탠드를 놓아두기 때문에 불빛이 가려져서 주변엔 아무것도 안 놓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싱크대 안에 사용한 물컵도 놓여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제가 싹 청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컵이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 컵은 평소 저희 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컵이기도 했어요. 여보, 집에 누가 들어왔었나 봐. 달력 위치도 그렇고 싱크대 안에 컵이 있는 것도 이상해.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닐까?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던 남편은 뭔가를 보더니 소리를 내며 놀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관 들어올 때 실내화가 엉망으로 놓여 있었어. 자기는 밖에 나갈 때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고 나가잖아. 자기야, 잠깐만 집 밖으로 나가 있어봐. 혹시 지금 집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남편 말에 등줄기에서 전기가 찌릿하게 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현관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둔 채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요.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던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지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 신경까지 썼더니 머리가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도둑이 아니라 어머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력과 컵, 실내화를 제외하면 집안 살림 중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도둑이 들었다면 서랍을 열어본 흔적이나 장롱 속을 뒤진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둑 주제에 집안을 정리하고 갔을 리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시켜 어머니께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간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던 어머님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은 간 적이 없고
며칠 전엔 잠깐 들린 적이 있어. 그래도 아들네 집인데 어떻게 하고 사는지는 봐야 하잖니. 내가 그걸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한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깜빡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이지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났지만 그럴 기운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바탕 몰아쳤던 도둑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저희 집으로 난생 처음 듣는 금융업체에서 대출 확인서라는 게 날아온 거예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구겨버리려는데 거기에 저희 집 주소와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있지 뭐예요. 그래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집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집을 담보로 빌려준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식 집을 자기 마음대로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자 업체 직원은 혀를 차며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알 바 아니고 자기네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부동산 문서랑 저희 부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거기다 위임장까지 다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고요. 대출 날짜를 물어봤더니 저희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어머님께 현관키 번호를 알려드린 그날이었어요. 저희가 없는 사이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 서랍에 있던 집문서와 인감도장, 각종 서류들을 훔쳐서 이 짓을 벌인 거였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았던 저는 이번 문제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순간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갈라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서요? 어머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짓까지 벌일 수가 있냐고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우리가 집 사는데 어머님이 1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결혼식도 굳이 큰 데서 하라고 하셔서 1,000만 원 넘게 돈 더 깨지게 하시더니 이젠 저희 집까지 팔아먹을 셈이었냐고요. 어머님, 이거 엄연히 절도예요.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라고요. 저요, 더는 못 참겠어요. 차라리 저 그이랑 이혼할래요. 더는 어머님 며느리 못 해먹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대출금은 반반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하루를 살았든 1년을 살았든 어쨌거나 너희는 부부니까. 그럼 이만 끊는다.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저는 하도 열이 받아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수십 통을 해도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저보다 결혼 휴가가 짧아서 이미 출근해 있던 남편한테 전화해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이번 일 잘 처리할 테니까 마음 졸이지 말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져. 자기가 엄마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그치만 자기랑 헤어지는 건 못해. 난 자기 없이 못 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거다. 그래 줄 거지? 마치 버림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아이처럼 남편은 제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도 이혼은 안 된다고 울먹였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단판을 짓고 돌아왔더라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고 새벽녘이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그러더군요. 대출금은 다 상환했고 대출 문서도 다 파기했다고요. 남편이 어떻게 돈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머님이 벌인 담보대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내세운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 아빠는 어떻게 그깟 돈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을 끊어놓을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씌우려 든다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허울 좋은 방관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순환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연을 끊은 이후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차단을 해버렸고 집에 찾아오시는 문제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1년간은 조용히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테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모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소식 들었냐면서요. 세상에, 재훈이도 너도 네 시어머니 교도소 들어간 거 모르고 있었니? 아, 말도 마라. 아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내외한테 사기쳤다가 소송당해서 그렇게 됐단다. 우리 오빠가 남겨준 집까지 주식으로 홀라당 날려먹고 자기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돈 훔쳐다가 그 토톤지 뭔지 아는 도박까지 했다지 않니? 들어보니까 동생 집에 오기 전에 친정에서도 친정부모 연금까지 빼돌려서 도박을 했다던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니? 우리 오빠가 이 꼴 안 보고 죽은 게 다행이다 싶다. 혹시 니들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지? 고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 진작에 연 끊고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도 지금쯤 피해자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처럼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발 시어머니가 이거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훔치는 것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